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선대위를 슬림하게, 그러니까 작고 가볍게 가면서 김종인 위원장 빠지게 됐는데요. 자, 뭐가 지금까지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좀 뒤처진 지지율 역전이 가능한지, 반전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패널은 사회론연구소의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의 장성철 특임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어제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그 탈모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고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화제가 많이 됐는데 당합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탈모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남일 내용이죠? 같지가 않으시죠? 네. 예. 아니, 약간 제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대구의 한 약국에서 웬만한 건 다 5만 원이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대전의 한 약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제보자를 연결해서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이강윤 한국사회론연구소 소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통은 주제를 한 3개 정도 잡는데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뭐 이렇게 공평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야권 이슈가 많아서 선대위가 사실 해체 뒤 개편, 상당히 큰 뉴스잖아요. 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개편을 안 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개편을 하자고 그랬는데,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쿠데타라고 했지? 그 정도의 소위 경시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죠. 별의 순간이 와서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예, 첫 주제는 형님 윤석열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님이라는 표현을 쓴 건 사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형님 리더십 아니냐, 그리고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냐라는 걸 해서 잡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삼고초려에서 모셨던 김종인 위원장을 더 이상 못 모시겠다,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잘못을 말씀드리기가 좀 윤 후보 그런데 입장에서요. 예, 윤석열 선대 입장에서. 우선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뉴스같이 엄청 크겠죠. 예. 초유의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영화 곡성의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며칠간 계속 도대체 무엇이 중헌디,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2달 전인 11월 5일 국힘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첫 한 달간은 집 짓느라고 김 박사님 모셔 5회 만에 한 달간 계속 중계방송됐고요. 딱 17일간 울산 회동 이후에 12월 3일 울산 회동 이후 17일간 빨간 티셔츠도 입고 비교적 뭘 하는 듯이 하다가 다시 이준석 대표의 상임위원장 사퇴,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두 번째 한 달은 집 고치는데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게 나의 삶, 나의 미래와 무슨 관련이 있지? 어떤 지점을 내가 유념해서 봐야 하지? 왜 저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계속 저렇게 짓고 부수고 고치고 이럴까? 예. 그게 깊이 남았고 그 과정에 중계방송될 때까지 심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와서 여론 급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크게 공감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윤 후보의 결정이 잘 됐느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긴 한데 그가 지금 걸으려고 하는 초유의 길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합니다. 판단 유보. 저는 되게 위험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예. 가장 빠른 길, 최적의 길, 안전한 길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 내비게이션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내가 운전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직진하든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식의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계속 내비게이션 볼륨이 너무 크고 줄이려고 했는데 잘 줄여지지도 않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새로운 길인데 내가 새로운 가야 될 길인데. 길은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도가 있든지 아니면 처음 내비게이션이 가보는 있어야 길이죠,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겠대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두운 밤길에 백미러를 보고 예. 운전하고 있는 형식이다.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장성철 교수님은 네. 고수 패널로 모시지만 네.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고원이죠. 그럼요. 미워서가 아니고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일단 고원. 네. 근데 지금은 윤 후보가 잘못된 결정했다. 뭐 이강윤 소장님은 중립적이지만 또 알려져 있긴 약간 진보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예, 맞나요? 뭐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와 상식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선언한 건 부정적이다. 윤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부터 본인이 배제된다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처음에 11월에 윤 후보가 삼고초려했을 때부터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도일을 굉장히 단출하게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한 열흘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선대위를 다 요란하게 구성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놈의 선대위가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윤 후보가 11월에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찾아와 놓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한 열흘간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참여해 있는 네. 엄청 큰 선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아닌데 했다는 건데 이미 그러면 사실은 좀 갈등이 예견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검찰총장하고 검사하고 그랬을 때 예. 본인은 밑에 지시하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에게 간섭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에 딱 들어왔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예. 유의해라라고 조언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가장 잔소리꾼이 김종인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선대위를 꾸려놓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 김종인 위원장 데려다 놓으면 김종인 위원장은 메시지 관리를 해주실 예. 거야. 예. 그런 역할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였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달라고 했고 그것이 좀 부딪힌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박사나 이준석 대표의 가치나 역할 예. 이런 거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네. 또는 여의도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평가하는 그 두 사람의 가치보다는 조금 낮게 보거나 예. 왜냐하면 삶의 궤적이 너무 달랐고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여의도의 문법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몇 달 안 된 윤석열에게
스무스하게 이식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그럼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적어도 여의도에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는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달랐다. 네. 그런데 적어도 뭐 예우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예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동티가 날 가능성이 컸던 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리니까 예.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좀 낮춰보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 때문이라도 일부러 예우를 해야 했을 것이고 김종인 박사야 당연히 뭐 여러 면에서 예. 예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서는 그게 튜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해야 하는 예의와 마음속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그러다가 누적되다가 소통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결기를 보이거나 예. 오랫동안 이렇게 대치하기도 했고 저분들 없이도 나 혼자 마이 웨이 마이 스타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얼핏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할 때부터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정권 교체였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라는 말을 상당히 반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 자기 몸을 던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던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는 장성철 교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과연 정권 교체를 하려는 의지와 목표에 맞는 행동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 스타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예. 없어요. 본인의 성공 방정식대로 한번 내가 대선을 치러보겠다라는 거니까 후보의 마음대로죠. 예.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존중은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뒷얘기를 이제 좀 해드릴게요. 아, 뒷얘기.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의 그냥 예인데 각 6개의 총괄 분과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뭐 주호영 의원도 있고 원희룡 의원도 있고 막 그분들 아침에 종합상황 점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 좀 당신 본부에서 뭔 일을 해? 나한테 와서 보고 좀 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안 갔대요. 김종인 위원장에게요. 네, 대리 참석시키거나 그냥 다른 그냥 자기가 안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후보한테 직보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대위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꾸려져 있던 선대위 체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으니 이건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임명해야 나한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내 지시를 그렇죠.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는 도저히 선거를 못 치른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선대위가 해체됐으니까 이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죠.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게 와서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예, 위원장님이 다 하셔라. 나는 지방에 뛰기만 하겠다. 예. 선대위는 단촐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사실 꼭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윤 후보의 이것도 하나의 어떤 태도랄지 또는 리더십 문제인데 그냥 말을 너무 쉽게 했다거나 네.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들인데 사실 위원장 뜻대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또 어떨지요? 우리가 윤석열 하면 지금 특별히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도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좀 많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좋게 표현하면 시원시원하게 거침없이 한다. 조금 객관적으로 또는 약간 고깝게 보면서 말하자면 실언이 너무 잦다. 예. 그런데 말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평소 사고 체계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뭔 말을 하다 보면 정교하게 사고를 한 끝에 필터로 잘 걸러서 내놓을 수만은 없죠. 늘 그럴 그러다 수는 보면 없죠. 실언이 생겨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악의 없는 실언과 저건 평소 사고 체계나 신념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실언 아닌가? 저런 건 실언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 아닌가? 이렇게 구분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점에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였던 것 같고요. 그 초기에 김종인 박사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잘 할 테니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할 때는 모시러 가는 초빙하러 가는 거니 얼마나 예의 있게 예. 그런데 그가 평균적인 검사의 레인지 범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래 보스 기질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했겠지만 그렇게 썩 예의 같지는 않았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모시러 갔을 때의 세세한 것을 할 의지나
상황이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리거나 뭘 열심히 해야 한다고 스스로 내적 동인화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을 안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별명이 짜레였잖아요. 그렇죠. 전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당연히 정권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안 드린 거죠. 윤석열 후보가 계속 한 열흘 전인가요? 정권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라고도 했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른바 참모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무시한 거죠. 아까 이제 장성철 교수님 무시라기보다는요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짧게 예, 그 가인 김병노의 손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기 김종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 짤막하게 네.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예. 횟수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가인 김병노가 나중에 아마 1950년대 후반 60년대 그때쯤일 거예요. 야권 통합을 위한 4인 모임인가를 자기 댁에서 주선을 합니다. 예. 그때 뭐 해공,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이런 등등 야권의 거두들을 자기 댁으로 모여서 자 자유당과 선거를 하려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근데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 메신저로 당시 25세쯤밖에 안 된 손자 김종인 청년을 보냅니다. 예. 그 네로라 하는 분들 댁에 그러니까 미션을 준 거죠. 예.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한 그 개파 정치이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야권 통합을 위해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느냐 이런 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죠. 예. 가인 김병로께서 보시기에 얘가 내 손자고 아직은 약관 어리지만 이런 중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흉중의 결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25세 때 이미 그런 일을 했고 김종인 박사가 작년인가 재작년 언제 때 내가 정치에 데뷔한 지 60년이란 말을 합니다. 예. 그 신문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60이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 지금 올해 84인가 이러시죠 이분이. 예. 대충 60년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건 주호영 누구건 뭐 회의에 보고도 안 왔다는 아무개 등등이건 예. 자기가 볼 때는 이건 후배 개념이 아닌 거야. 세대가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예, 4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83. 셋. 예,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 2, 3년 보태서 60년 데뷔 정치 60년 맞습니다. 예. 60년 차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을 삼고초려해서 모셔가고 윤 후보가 그다음에는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금 결별을 했잖아요. 일단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인사에 대한 리더십은 실패했다. 일단 우리가 뭐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그분은 약간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모셔왔던 가장 중요한 분인 김종인 위원장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봐보세요. 이재명 후보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김종인 위원장과도 싸워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 오늘 얼마나 많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썰전에서 또 김종인 위원장 모시면은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선과도의 큰 장애물을 하나 더 예. 스스로 하나 만들어놨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선대위 측의 측근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중에 문제점 하나가 이른바 이제 형님 리더십. 뭐 보스로 다 껴안을 것 같지만 또 우리 편 건드는 사람들은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에서 구수. 당시 사실 구수를 할 때부터 동네 이제 형으로 완전히 큰 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형이라고 그래. 성렬이 형. 이래서 이제 당시에는 소탈한 면모로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뭐 그 방송도 성렬이 형, TV 뭐 요리도 그런 쪽으로 하고 형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번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때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내 식구에 대한 보호 본능 이게 너무 강하게 됐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뭐 차영 미리 뭐 이러는데 그 현실을 좀 잘 보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만 내가 너 많이 하는 거잖아. 자, 물론 이제 배우자에 대한 자꾸 의혹 제기에 속된 말로 화가 났고 열이 받았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또 좀 더 보면 우리 식구 내 편에 대한 과도한 보호 본능
내가 형님인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다 나가라 했을 때 예. 본인을 따랐던 사람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또 반영됐다라는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금 보신 화면 예. 저게 지금 사과하기 직전에 오전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하다가 거의 격앙돼서 설전 비슷하게 했던 거잖아요. 예. 제가 조금 한마디로 줄이자면 좀 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다고 한판 붙을까? 그 직전 같아요. 근데 기자들은 그 지청구를 들을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 기자들이 메신저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형아, 형.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좋은 점은 보스입니다. 보스. 든든한 형. 그리고 지켜준다. 울타리가 돼준다. 부정적이거나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발전되면 사적 이너서클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아무런 도덕적 여과 없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죠. 일테면 형이 넌 믿는다. 그런 그럼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에 뭐 누구는 하나회처럼 했다라고도 하지만 그 표현에는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아래 안 그래도 수직적 상명하복 검사 동일 최후 원칙 이런 것들이 뼛속 깊이 관철되는 조직에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착근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정치판에 왔을 때 이것의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마 미처 모르거나 또는 너무 굳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만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사 생활을 할 때 어쨌든 불의에 항거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권력과도 싸우고 문재인 권력과도 싸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이 심적으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검사다. 칼제비다. 네. 불의에 항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의에 항거하고 그리고 권력 수사하는데 상당히 굴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또 많은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진 거지. 그거는 보스 쪽으로 작용한 거죠. 네. 좋은 쪽으로. 네, 뭐 이렇게 내 사람 챙겼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과한 비판인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나본 사람들은 다 좋대요. 우리 앵커님 직접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적으로는 아니고 예. 뭐 스튜디오에 왔을 때 봤고요. 또 제 가까운 사람이 상당히 가까워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맞는 화통하고 인간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이 하고 소탈하고. 수다쟁이 윤석열이라는 예.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공인, 특히 그렇죠. 막대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그렇죠. 형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앞에 모습을 쓸 때는 항상 냉정하고 정제된 말을 했어야 해요. 지금 우리 아까 봤던 화면은 뭐냐면은 화난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될 분이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그런 것을 막 내뱉는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박 앵커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공인과 형은 다르다. 그렇죠. 그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나뉘긴 해야 되죠. 그럼 자기 머릿속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못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대위에서 자 여기에 가서는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하세요라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기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쓴소리하는 분들이 쓴소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 있다면 측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먹히지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윤핵관의 탓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본인 후보 탓이죠. 본인 탓이에요. 후보 본인이 그런 걸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워요. 사실은 만약에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본인의 가까운 사람, 측근 지인 더 세밀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뭔가 문제 제기가 있다면 더 꼼꼼히 봐야 되고 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윤핵관 논란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고요. 그러면 일단 새로운 선대위가 나왔는데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반전이 가능할지 이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지도 1월 3일 날 발표된 지지도입니다. 중앙일보 지지도를 보면 이 지지도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되는데요. 네. 약 10%포인트 차이 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님이 계신 예. 예, 사회연구소 소장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ARS 자동응답 아무래도 네. 자동응답이 공화여층이 높아서 보수 후보가 좀 더 많이 다른 잡히는. 조사에 비해서는 좀 더 잡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약 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두 분이 보시기엔 악재인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이 나왔는데 예. 앞으로 반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전이라 하면 일단은 따라붙고 한 번 더 찬스를 주면 다시 뒤집어서 옛날에 우위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느냐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이자 저희 KSO와의 영상과도 직결되는데 어떻게든 대답을 피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 일단 전통 지지층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들게 하고 그들을 결집시킬 정도의 동의는 되는 것 같아요. 뭘 잘하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이거 너무 몰리는데 그리고 이러다가 뒤늦게 자기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그 옷 가봉하고 뭐가 또 단추라도 하나 떨어지고 하면 또 시간 좀 걸릴 텐데 이거 이러다가 윤석열을 통한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핵심 생각은 그동안은 적어도 이거 이러다 놓치겠다. 그래서 결집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일련의 과정과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실망해서 떠나는 그룹이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인가? 결집의 강도가 더 셀 것인가? 떠나는 사람들 또는 떠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강할 것인가? 이쪽이 훨씬 강해야 뒤집혀지는 거잖아요. 훨씬 강하기는 일단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일 정도는 면밀하게 봐야 되겠는데 쉬운 게임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오늘 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확실히 바뀌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후보 선출된 다음에 2달 동안 잘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나빠졌기 때문에 결심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나타날지 실천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능동적인 반전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탱해줬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 앞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얘기해서 정권 교체론이에요. 정권 교체론이 항상 50% 정도 높게 나왔고 그 힘을 갖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는데 지금 그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정권 교체론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후보 개인적인 역량으로 그 낮아지는 정권 교체 여론을 끌어올렸어야 하는데 본인은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낮췄죠. 본인 말 실수, 행동 실수, 정책인 판단력 실수.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동적인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전시키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수동적인 얘기를 하시겠네요. 결국에는 이제 수동적인 거는 저희 야권에서 바라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실수할 거다. 제발 실수해라. 그런 것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없이는 현재의 좀 나빠지는 구도를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만약에 단일화 한다면 윤 후보로 단일화, 뭐 또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요. 윤 후보로 만약 된다면 이건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진영이 이제 결집할 수가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대결 여론조사. 지금까지는 늘 그랬죠. 네. 근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붙였을 때 누가 이기느냐. KSO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죠. 근데 만약에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지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한테 이겨요. 또는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스튜디오 이제 카메라 온 되기 전에 장성철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미 그렇게 한 대가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쯤에 나오는데 요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안철수와 윤석열만 붙여봤는데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면 괜찮은데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ARS 방식이나 또는 전화면 조사 방식으로 나뉘든 뭐가 됐든 간에 달리 나오면 이게 정답 없이 서로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권 교체 이 심리 얘기했으니까 제가 명색이 또 여론조사연구소 소장인데 소장이 사실 뭐 끝이 소여서 그렇지 사장인 거죠? 사장. 숫자 얘기도 대장. 가끔은 한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JTBC께 아니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한국일보가 이번에 한국리서치랑 신년 조사 1월 1일 발표한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여론조사 전화 면접 방식이었는데 정권 교체하자가 48%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보다 50이 조금 깨진 내려와 50이 이번에 50 깨진 데가 많아요, 상당히. 자, 그런데 이 48% 중에 54%만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자, 반면에 정권 재창출해야 한다가 37.5%. 예. 여기도 이전 조사에 비하면 약 3 내지 4%포인트 좀 늘은 겁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들 중에 76.4% 그냥 계산하기 좋게 76% 잡자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럼 퍼센트 말하면 자꾸 저 욕먹는데 예. 왜냐하면 암산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요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깔끔하게 잠깐, 정리를 하는데 미안해요. 네. 이거를 그냥 전체 유권자 대비 응답자 대비 총원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간단히. 예. 정권 교체 여론 자체는 승하지만 그중에 반 조금 넘게만 윤석열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총원으로 치면 26%의 네.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재명은 정권 재창출 37.5% 중에 무려 76.4%를 흡수했기 때문에 예. 총원으로 치면 28.6%의 지지를 받는 거라고. 벌써 절대 숫자에서 우열이 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예. 표로 환산했을 때의 얘기니까 이건 지금 시점이지만 예. 양쪽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겁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쭉 들어봤고요. 앞서 이제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의 문제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요건 뒤에 저희가 또 다시 좀 더 정밀하게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떠났는데 이제 떠난 것도 아니고 일단 옆에 있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빌어도로 잡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대표도 사퇴하라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며칠째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인터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시덥잖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정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제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사퇴 없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는 지금 너무 많은 갈등이 노출이 됐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윤 후보 측에서는. 포용해야죠. 윤석열 후보가 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당대표가 지금 각종 언론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선대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한테 손해 아니에요.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잘했냐 네. 못했냐 이건 별개로 별개의 문제죠. 어떤 급한 건 일단 윤 후보니까. 네. 본인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갈등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도 포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행복추진위원장 맡고 있었는데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하려고 도망갔어요. 이른바 당무 거부. 그렇죠. 그런데 쫓아가지고 위원장님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저 좀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라면서 그 자존심 강한 분이 가서 애걸복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결 다시 왔어요. 예.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지금 한 분 한 분, 특히 내 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부터 사야지 멀리 있는 표부터 잡으려고 하면은요 더 사고 난다.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 다 빼고 장성철 교수를 국관으로 하면 될 텐데 엑스파일 2년도 있으시잖아. 기억이 그거- 안 나요. 그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엑스파일 그것만 안 기억이 꺼냈어도 안 나요. 신윤핵관으로 될 수 있었는데 나 다 읽었다고 기억이 얘기해. 안 나요. 엑스파일을 이제 처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세상 만사가 뭐 그런 거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는 뭘 하나 놓치기가 좀 그렇고 거의 뭐 신문 제목으로 뽑힐 만한 날들을 골라서 하는 듯한데 선대위원장 령이 서지를 않으니까 내가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직을 그만둔다. 뭐 조수진 최고하고 붙고 나서 그런 말 했고요. 오늘은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시답잖은 이게 정말 이 감정 그냥 긁을 수 있는 최대치로 긁는 거 아닙니까? 뭐 나도 기분 나빴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예, 아니죠. 다른 뭐 그다음에 민낯 기본적으로 말을 들어 먹어야지 원 네. 이런 것들이 예. 보면 이 사람의 정치 내공 또는 정치 잔밥 10년. 예. 근데 물리적 나이와 짬밥을 약하게 발음하신 거죠. 예. 굳이 약하게 안 해도 됩니까? 그렇- 아무튼 물리적 나이와 정치 경력은 좀 괴리가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해서 장 소장이나 두 앵커께도 여쭤보고 싶기도 했던 거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나? 아니면 대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수를 던지는 거 포석을 하는 건가? 그게 하나 있고.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지금 전선이 확 형성이 됐고 싸늘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상당 부분은 좀 나가달라거나 반성, 맹성을 촉구하고 있고요. 근데 자존심 강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할진 전혀 아닌 거 보이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접점은 없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겠죠. 윤석열 대표는 어느 즈음에서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장 소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뭐 삼구 초려 뭐 각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표는 어느 즈음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어렵고 당장 하면 되죠. 당장 해야죠. 당장 하면 급한데.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다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근데 이 국면에서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게 과연 그 자기 정치가 뭐냐면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선 전략과 그런 방식을 가지면 그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대선 이겨요.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뭐 성격과 DNA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물과 기름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또 아니야 그 방식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길 거야라고 노선이나 방법 가지고 대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생각에 대한 우월성이나 확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뒤에가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표의 공천권이 있잖아요.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지방선거는. 어쨌든 사무총장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본인을 몰아나가라고 하는 분들의 시각을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하는구나라고 이 대표가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실은.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하는데 당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거는요. 대부분 다 경선이에요. 경선에서. 그래서 그렇죠. 당대표가 뭐 지명을 한다거나 누구를 뭐 줄 수가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지방선거의 자격 김무성 대표 시험을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때 힘이 없어서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수를 본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저는 답답함의 발로라고 봐요. 제발 내 말 따라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거 이기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의 발로. 그럼 한 가지만 역할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이게 괜찮네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시청자의 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여러 언론에 나와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당내 상황을 중계방송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표를 좀 힘들게 하는 말들을 후보를. 후보를 예. 자신을 뭐 그런 최근의 며칠간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분관계하던데.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점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목표하는 것들은 맞아요. 그러한 방식이 맞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당대표는요. 선대위에서의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은 그거를 수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 말 안 들었다고 나 안 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요. 그러면 애초부터 조수진 최고하고 붙었던 그날 바로 분기탱천하면서 나가지 말고 안에 남아서 싸우는 소리나 도닥이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응? 그 안에서 했었어야죠. 해야죠.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파토 내놓고 지금 제2차 지방 시위성 자맹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행동 방식은 잘못됐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잘못됐는데 더 급한 본인이- 게 윤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는 윤 후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포용해라.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큰 그릇 안에 같이 공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좀 물과 해봤으면 기름이 좋겠어요. 공존이 될까? 같이 이렇게 경계선을 갖고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을 수 다만은 있잖아요. 올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지금은 막 서로 그냥 나 안 해 이런 아예 식으로 따로 국밥이 됐다 이거죠. 이거는 일단은 선거에 유리하지가 않아요. 더 급한 건 무조건 윤 후보기 때문에 윤 후보가 무조건 껴안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랑 기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길 거야. 이게 목표는 되면 안 돼요. 건 있었어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올라와서 김종인 당시 그 댁에 밤에 가가지고 내일 새벽까지라도 맞아요. 있겠습니다 하고 그런 적 한 번 있었잖아요. 옛날에 또 당무가 불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기싸움에서 줄다리기에서 이기겠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갈등 불러일으키면 100% 윤석열 후보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포용하시라. 제가 볼 때도 본인이 정권 교체를 3번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자기 자존심은 못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의한다고 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기류를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전 11시에 발표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개편안, 쇄신안 예.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의 접점 내지는 웰컴 파트 하나 정도는 만들어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인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중진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 대표와의 직접 만남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분단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갈등이 이렇게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슬림 선대위 슬림 선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개편 방향성은 일단 나의 주장과 다 있는 부분이 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일단 슬림 선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슬림 선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나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를 해서 이번 선거를 이기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본인의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고 이 말의 억양이 상당히 좀 순화됐어요.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아까 11시 기자회견하면서 끊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 대표 선대위 참여해서 뭐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선거대책본부에 직책이 있다고 그래서 뭐 선거하는 거 아니죠. 그냥 뭐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대 본부에는 너 필요 없어라고 딱 끄는 거라고 전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서 당신 도움 없어도 나는 내 갈 길 한번 가보겠어라고 결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문구는 방금 장 소장 해석 말고는 달리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예. 오늘 특히나 모호화법으로 하고 기자들 문답도 잘 체크를 해봤더니 아주 100점짜리는 아니지. 재미없는 답변이니까. 근데 사고 치지 않는 답변만 골라서 했는데 이준석 부부는 명확히 말한 것이 여기 선대본부장이 최고 높은 자리인데 당대표가 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명확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종인 박사와는 공식적으로 헤어진 것을 통보한 기자회견이었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당신은 밖에서 당대표 일을 하시오. 그 대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갈 수밖에 없지. 돼도 안 돼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문책을 어떻게 내려요, 당대표를? 아니 책임을 책임이 묻는다는 있다라는 게 거죠. 무슨 징계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의 당신은 그 정치적 시간에 뭘 했느냐. 나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뭘 했느냐를 묻겠죠. 그런데 제가 보건데 제가 그쪽 당 사정을 잘 모르니까 오늘 장 소장께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영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결정이 어떻게든 또는 패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의 패배가 있겠죠. 해석이 가능한. 석패도 있고 참패도 있듯이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할 말, 기댈 언덕쯤은 항상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대표다. 그래서 완전히 멀리 달아날 것 같진 않아요. 선대위 내에 내 자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미 그는 무슨 모자를 탐하기에는 당대표라는 가장 큰 모자일 예. 수도 있어요.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직책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다만 기분 좋게 돌아가거나 기분 좋게 거들 모티브를 바랐는데 윤석열 대표가 그걸 그냥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그 부분을 아직은 잘 못하고 닫아버린 있다라는 게 거야. 이제 아니, 근데- 장 소장님이 계속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앵커님, 저 살다 이런 당대표, 이런 대선 후보 처음 봤어요.
서로 그때 싸우고 서로 갈등 불러일으키고. 2016년에 자유한국당 대표 때 대표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총선 대선 때? 후보가 없었잖아요. 총선 때였죠. 지금은 대선 후보랑 당 대표랑 싸우고 있잖아요.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는 황울의 당 대표 뭐 했냐면요. 예. 선거 기간 2달 동안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봉사활동했어요. 그 정도로 선대위에서는 아무런 본인 주장도 하지 않았고 영향 끼치지 않았어요. 2017년도 대선 때 예.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에 당대표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를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예.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누가 비대위원장이고 누가 예. 뭘 했는지. 그 정도로 당대표는 대선이 되면은요 후보한테 맞추는 게 맞아요. 후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맞아요. 민주당의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인간 이재명을 알자고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이준석 너무 대표는 윤석열 군 내가 다 한다 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세게 하는 건 맞죠, 일정 부분. 답답해서 그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준석 대표까지 근데 오늘 표현이 약간 이준석 대표가 오후에 수그러든 걸 보면 뭐 너무 바닥까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도움을 줄지 어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경선의 경쟁자였는데 윤석열 후보의 완주에 대해서 글쎄요란 탑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제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라는 데에 대한 건데 일단 뭐 완주할까 물으니까 지난 12월 27일 날의 단어는 그렇습니다. 완주를 자신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 글쎄요라고 약 일주일 만에 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보 교체까지도 물론 청년이 자유롭게 물어본 거죠. 물었는데 12월 25일 날 후보 교체 때 물어보니까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대답 불가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다든지 앞자리가 일자리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랑 붙여놨을 때 도저히 대통령 될 수 없어라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후보가 나는 계속 후보직을 갖고 갈 거야라고 하는 한 후보 교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후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 뭐 제가 저 정권 교체로 해서 한 번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로 정권 교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엔 후보 교체가 되는 셈이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당신 후보 교체되니까 내려와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령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후보 교체가 완전히 0%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사법적 뭘 받는다거나 실정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지경에 이르르면 어느 누가 후보 지위를 승계하든지 간에 이미 그 당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라 재갈공명 아니라 누가 나와도 수습 불가한 것이고 한번 거꾸러진 대세를 그건 만회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는 한 최소한 앞으로 2주를 더 봐야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게 12월 20일경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례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뚝뚝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 영화를 써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피노미넌 일시적인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일시적인 들어있는 현상. 이것이 이른바 추세, 트렌드로 읽어주려면 최소한 앞으로 2주 내지 3주일 정도 뚜렷한 방향성과 함께 자체 동력을 장착하고 뚝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반사 이익성 윗논에서 흘러나온 물이 잠시 내 논을 지나가는 것일지 내 논에 가둬둘지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자, 이 일시적 현상이 트렌드로 갈 때까지는 저는 2주일 내지 3주일은 꼭 봐야 하는데 약 3주일 후에 지지율이 한 18% 정도까지 간다?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렇다고 보면 얘기가 꽤 달라지죠. 그러면 반드시
지금 2강 중에 한 사람은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1강 2중 체제로 재편이 된 채 1월 말을 맞이한다면 정말 그때는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늘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바뀌겠다 하고 새로운 선대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뭐 후보 교체 이렇게 뭐 재뿌리듯이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관심들이 좀 있어서 얘기했고요.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는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논란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예. 언론사에서는 계속 그런 여론조사 할 거고요. 하겠죠. 예, 사실 그거에 저희도 대해서- 오늘 날짜가 그래서 예. 너무 초치는 것 같아서 그냥 당일이라. 예 당일이라.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본인들의 단독의 힘으로 선거를 이기기는 역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가 블랙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일단 뭐 이상동 교수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지지율 격차가 커져야 되고 후보 교체가 만약 되려면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언론을 얘기하더라고. 뭐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도저히 안 된다 윤석열 후보로 가지고는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 성격상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안철수 후보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썰픽에서 또 안 후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입니다.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제명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대표 재임 중에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안이 발의됐고요.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직위를 남용해서 재산상 이익 취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 신탁 관련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유입니다. 향후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번 자문위의 제명안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직 의원의 제명은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2위 보시죠. 나만이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자신감 들어보죠.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JTBC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희망 응답자에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48.7%는 윤석열 후보를, 33.7%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장성철 교수님이 오늘 안철수 후보와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죠. 자, 1위 보시죠. 민주당은 원팀 행보. 오늘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비전회의 현장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부족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쩐지 보란 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대방의 자중질환이 우리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자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 썰 오늘 정치권에서 추가로 눈여겨볼 걸 소개를 했는데 강정 아나운서가 장성철 교수님 오늘 안철수 후보와 만났다. 네. 좀 뭔 얘기가 있었는지 풀어달라. 1시간 동안 대담을 하고 왔습니다. 아, 대담. 물론 제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는데 상당히 좀 몇 개 의미 있는 전 인상을 좀 받았어요. 정책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 뭘 다 물어봤는데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다 답변을 한 2, 3분 동안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고언으로 날선 비판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밑을 안 보고 하더라. 혹시 안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죠. 지금 비판할 게 지금 없어요. 아직은. 한게 그래서 없으니. 오늘 만난 느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 보였고요.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니까 대답을 차분히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제가 한 2가지 정도 들었는데 하나는 보수 우파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좀 도와주던 분들 중에 좀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이 나를 돕기로 했다라는 것과 곧 그렇게 안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성철 그리고 교수님한테? 네, 지지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수백 번 이제 질문 들으실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대답을 진솔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한다. 예. 단일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라고 생각은 2012년부터 한 것 같은데. 10년 동안 매번 그 생각은 예. 들었던 말인데. 오늘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다.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일부가 돌아선다 이렇게 곧 장성철 이제- 교수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예, 곧 이제 그런 선언이 나올 나올 거다. 그리고 돕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숫자 하나 더 이 예. 즈음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희가 매주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 당 지지자라고 밝힌 분들이 예. 어느 후보를 더 고르느냐. 좋아하냐? 많을 때는 70%가 넘고요. 음. 최근 조사에서도 62%는 윤석열 후보를 골랐어요. 네. 예. 그리고 맞아요. 막상 자당 후보 굉장히 낮아요. 그건 아마 안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잡는 방법이 없이 고민 중이겠죠. 어쨌거나 하체가 약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민의당 그리고 당원에 대한 정체성이나 충성도가 좀 약하다고 얘기 듣는 그거를 글쎄요. 남은 기간에 얼마나 다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오랜 숙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참고로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윤석열 후보의 실수, 이른바 헛발질이 좀 될수록 안철수 후보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지지도 최근에 좀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른바 안잘알들, 안철수를 잘하는 분들에 의하면 아 거기 한계가 있다. 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아유, 안철수 대표랑 후보랑 비교해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낫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아, 안철수 후보 안 돼요. 정말 안 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본인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잘 극복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후보도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왜 주위에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 저는 10년 동안 제 한계를 지켜왔고 예.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다가 저를 그냥 버리신 거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저 장성철 교수님은 안잘알은 아니시고 오늘 그냥 처음에 처음 좀 뵀어요. 길게 얘기한 거여서 처음 뵀어요. 나중에 좀 안잘알이 되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강윤 소장님도 하나를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오늘 광주를 함께 찾은 이낙연 이름을 먼저 예. 호칭하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작년 10월 10일이었죠. 민주당 후보 선출한 날이. 예. 그날로부터 치면은 약 80여일 만에 두 사람이 상징적인 어깨 동무를 한 날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홀로 서기를 선언했고 그 앞길이 그닥 뭐 창창해 보이지는 않는 결기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각오도 많이 필요한 그날 광주에서 다른 곳도 아닌 광주에서 두 사람이 상징적 어깨 동무를 한 그 사진을 썰픽으로 고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처음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당 후보, 야당 후보를 고루 최대한 그리고 저희가 주제가 대부분 비판적이어서 네. 고루 다루는데 오늘은 어쨌든 야당에 큰 이슈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은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지만 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었고 좋아하지는 않고요. 아, 좋아하지는 않고 네, 그냥 정권 교체를 정권 바라지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남편 없어지면 사람들 머리 위만 살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깨를 봐요. 몰랐는데 남편 어깨가 참 넓더라고요. 진짜 무서워.
당신에게 숨은 매력을 추천합니다. 모발. 자, 이재명의 기본 모발,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모발 승부수 물음표. 모발 기억이 납니다. 자, 어제 썰픽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걸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탈모인과 비탈모인. 혹시 강지영 앵커는 탈모인은 아니신 거죠? 저도 근데 드라이를 많이 맞다 보니까 탈모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머리 수치, 그러니까 탈모인들 머리 수치 수북한 사람, 뭐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많아요. 탈모인들 보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면 인격 모독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탈모 커뮤니티에서는 네. 자신들의 민두노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끼리 단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자, 탈모인들에 대해서는 수북청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끊임없이 민두노총과 수북청년단 사이의 그 경쟁 관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이 탈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진료비도 상당히 크죠. 자, 그러다 보니 특히 그 MZ세대, 그중에 2030인 MZ세대의 그 젊은 탈모인들이 30%가 돼요. 하지만 이게 치료받는 인구가 이 정도인 거지 뭐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대한탈모학회에서는 대략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수죠. 요즘 사실 2030 세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남녀할 것 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치료 부담, 그 액수가 적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건보 급여 대상 기준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노화에 따른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탈모에 대해서는 비급여, 그러니까 건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치료 수가가 높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탈모인 사람들이 적게는 뭐 3, 4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탈모인이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치료 부분의 일정 부분을 건보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던 거죠. 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이제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최근 이재명 후보가 행사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머리를 심었냐 뭐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썰픽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가 유독 좀 머리, 탈모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혹시 탈모인인가요? 일단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그 탈모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탈모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 행사장에서 저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 머리 심으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정책보다도 그 상대방의 머리숱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던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혹시 탈모인의 애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공약이 좀 관심을 많이 끌었다라는 게 지금 당내 평가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어제 이렇게 직접 자,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참고로 탈모인들은 뽑는다라는 표현에 되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뽑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광고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는 탈모를 질병으로 보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내 마음이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반대로 자, 당신들이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느냐 이런 또 비판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수북 청년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저희가 자꾸 애드립으로 인해서 웃음이 터지고 있는데 자, 근데 탈모 치료 건보 급여 대상을 포함되면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반박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탈모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웃은 게 아니라 예, 상황에 대해서 웃은 게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비판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이상희 제주대 의전원 교수인데
자, 최근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탈모 공약은 연 1,000억 원의 지출이 되는 건보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이어서 기본 모발 제도 역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진 복지 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서 건보 제도의 재정적인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이나 건강에 필수적인 게 아니면 오히려 본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재정적인 부담 말고도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생명 이렇게 탈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미용 목적,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또는 뭐 레이저 시술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건보료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문제는 그동안 사실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 중요한 이슈로 된 적이 있었어요.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 당시 MB가 병부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 수면 무호흡증, 탈모 총 9가지 이유로 병명을 기재하고 병부석을 신청했지만 결국 병보석은 허가가 안 되고 구속 만료 앞두고 일반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 당시 이제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죠. 자, 어쨌든 또 탈모 하면은 생각나는 정치인, 정치권에서 또 한 명 있거든요. 한번 보고 가시죠. 건강관 초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를 쓰셨다는 얘기죠. 예, 건강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 탈모가 좀 심해서 가발을 사용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지금 직무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그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삭발식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탈모인들이 알고 보니까 풍성했다 머리가. 수북 청년단 아니었냐? 탈모인이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반발을 했다. 뭐 이런 그 당시 기사들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탈모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탈모인들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선대본부를 어쨌든 다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누가 또 선장이 돼서 같이 가실 건지.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 컨틴전시 플랜. 자, 윤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전격 구조 조정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떠나고 이른바 윤핵관도 떠나고 사실상 정말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홀로서기 뒷받침을 누가 하느냐?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자, 사선 중진으로서 그 윤석열 후보의 서울법대 2년 선배이고 또 검찰 후배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그 6 본부장 체제 중에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원희룡 총괄 정책본부장과 유일하게 2명이 살아남았거든요. 뭐 이른바 일종의 어떤 신핵관으로 부상했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지난 2012년 그 박근혜 선대위에서 종합 상황실장을 맡아서 그 대선을 승리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높이 사진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 윤 후보가 이제 국민에 입당할 때 문민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친정 검찰 출신으로 좀 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공교롭게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왔거든요. 당장 지난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다라고 비판을 하자 어떻게 마시던 물에 침을 뱉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 엉뚱한 곳에 총구를 겨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김종인 마크맨 역할 같은 걸 해왔던 거죠. 결국 이제 저희가 뽑은 키워드처럼 다시 조직을 꾸리고 홀로 서는 윤 후보 입장에선 권영세 본부장의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뭔가 비밀병기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2012년 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근혜 선대위 종합 상황실장을 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나중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바로 뭐였냐?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관련돼서 자, 집권하면은 대화록을 까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이다. 그래서 지금 선거 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권하면 까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그 2013년 여름 당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에 NLL 대화록 유출 또 삭제 이런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거든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 상당히 두 가지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윤 후보가 오늘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건데 오늘 기점으로 혼란이 수습되고 지지율 회복될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창고, 마스크, 두통약 등을 무려 5만 원에 파는 약국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사는 합법이라며 손님들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엔 해당 약사를 처벌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국민청원으로 올린 제보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사건이 일어난 게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국민청원은 본인이 올리셨고 실제로는 본인의 처남이 겪으신 일이라면서요. 네. 당시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새해 맞아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처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혹시 아는 그 변호사분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럼 형한테 얘기를 해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형들이랑 이제 약국에 가서 숙취해소제를 먹기 위해서 3병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고 한 번에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결제를 하길래 이상해서 이제 휴대폰을 보니 5만 원이 찍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장님 지금 이거 잘못 찍은 것 같다. 그만하라. 그리고 멈춘 다음에 이제 금액이 5만 원이 이거 지금 잘못 찍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자기는 5만 원 결제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안 먹은 거니까 그럼 환불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종이를 한 장 틱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이를 보니까 이제 뭐 법적 조치를 취해서 환불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 종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바로 제가 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가지고 네. 그 약 2개 계산한 걸 들고 약국에 들어가서 사장님 이거 다른 약국 전화해 보니까 2,500원짜리인데 이거를 5만 원에 파시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종이를 던져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좀 얘기가 좀 많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얘기들을 좀 하던가요?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이렇게 영수증을 내밀었는데도 그냥 종이를 띡 던져주면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하던가요?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민사로 고소 넣어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먹지도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카드 취소를 하면 되는 거를 왜 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냐. 그거는 뭐 법정 가서 따지는 거라고.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약국에 가셨을 때 다른 것들도 그럼 다 5만 원이었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는데, 네. 뭐 바카스, 두통약, 뭐 소화제, 파스, 거즈, 심지어 마스크 한 장까지도 전부 다 5만 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 바카스도 그러면 사장님이 10만 원 붙여놓고 팔면 10만 원에 결제하는 거냐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내가 얼마에 팔든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5만 원에 파는지 직접 물어보셨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에 대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5만 원에 자기는 5만 원에 다 판다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제 뉴스룸에서 이제 취재한 결과 보니까 오징어 약국 이런 게 또 인기니까 5만 원, 오징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처음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는 그때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는 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자, 저희가 어제 그 뉴스룸에서 해당 약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는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 거라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잠시 한번 듣고 오시죠. 우매한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히 약국에 들릴 때는 가격표를 꼭 잘 확인하시고 약사해야 가격을 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필히 꼭 확인하세요. 현행의 약사법은 성선설에 입각하여서 그 처벌 규정과 처벌 조항이 너무 과태료 처분 등에 미미하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할 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자, 방금 저희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혹시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저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때 상황에서도? 아니요, 저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고요. 네. 근데 저기 저한테는 이제 이게 대기업에서 배운 거다.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사실 근데 지금 오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같은 게 제기된 상황인데 말씀 나누실 때 그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혹시? 되게 좀 그냥 되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도 자기가 이거 가지고 뭐 징역에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네. 말씀하시죠. 이거 가지고 뭐 자기가 처벌이 될 것 같냐고. 아,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앞으로 네.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결되길 바라시나요? 국민청원까지 올리신 입장이시니까요. 뭐 당연히 이런 일이 당연히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게 제가 나서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누구나 저희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피곤해서 들어가서 약국에서 바카스 한 병을 마시면서 누가 솔직히 얼마인지 물어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마스크가 끊어져서 약국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거를 가격을 덤탱이 씌워서 이제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경찰이나 보건당국이나 뭐 약사회나 거기서도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되게 분통이 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까지 진행을 한 거고 네.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슈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뭔가 이게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